자, 먼저 이제 올랜도 대 디트로이트 시작으로 NBA 여러 경기를 다룰 텐데요. 먼저 이 경기 일단 올랜도의 홈이고 디트로이트가 원정에 이렇게 나서게 됐다. 일단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디트로이트 17연패일 거예요. 디트로이트가 17연패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이 108점, 실점이 121점이다. 그리고 야투율 46%, 3점 슛은 34.5%인데 내일은 디트로이트의 이제 강력한 인사이드 빅맨 제일런 듀렌이 결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력 식스맨 자원이랄까? 보그다노비치가 포워드로 이렇게 선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안 그래도 그나마 강점이 인사이드 수비력인데 그것도 약화될 것이고, 보그다노비치가 사실 수비보다는 공격에 일가견 있는 자원이고 수비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여러 차례 아웃사이더 탐스를 요즘에 적게 쓰는 게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디트로이트의 개인적으로 몬티 윌리엄스 감독의 용병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디트로이트를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랜도 입장에서는 위기인 게 뭐냐면은 요즘에 올랜도가 좀 많이 지고 있어요. 제가 막 올랜도의 수비가 정말 뛰어나다, 뭐 재능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올랜도가 요즘에 보면은 이상하게 상대팀한테 프렌도 많이 주고, 특히 브루클린이랑 클리블랜드, 올랜도가 다 해볼 만한 상대였는데 원정에서는 전부 다 패배를 했거든요. 특히 브루클린한테는 뭐 28점차 대패를 하고, 클리블랜드한테도 10점 차로 지고, 클리블랜드 전에서는 석스를 잃었죠. 제일런 석스라는 아주 좋은 이제 전방 수비수를 잃었는데, 그래서 이런 점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제가 여기 아래 적어놓은 게 뭐냐면요, 조나단 아이작이요, 이 선수 개별로 봤을 때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6위에요. 오히려 고베어보다도 높아. 조나단 아이작이 아무래도 좀 출전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 이게 적힌 게 뭐냐면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나단 아이작이 결장을 했던 최근 5경기에서 올랜도의 실점이 122점이에요. 그야말로 상대팀한테 수비적으로 많이 좀 헐거워진 상태다. 근데 그 전에 조나단 아이작이 출전을 하던 시기를 볼게요. 9경기 정도 보려고 하는데, 조나단 아이작이 출전을 하던, 왜냐면 조나단 아이작이 그전에도 좀 결장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작이 그전에 출전하던 때는 9경기 동안 올랜도의 수비력이 상대한테 107점밖에 안 줬거든요. 이만큼 조나단 아이작이 있고 없고가 올랜도의 수비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15점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한 팀들이 최근에 뭐 샬럿, 워싱턴, 브루클린 이런 공격 일변도의 팀들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 한창 조나단 아이작이 활약할 때도 애틀랜타, 미러키, 뭐 인디애나, 덴버, 보스턴 이런 어려운 팀들도 많이 만났거든. 근데 조나단 아이작이 있고 없고가 올랜도의 수비력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요, 다소간에 디트로이트가 17연패 기간에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108점은 해줬었고, 물론 요새야 좀 102점, 101점 막 좀 부진하긴 한데, 올랜도의 수비력이 이렇게 흔들리고 제일런 석스마저 없다면은 디트로이트가 지금 커닝햄, 아이비, 킬리언 헤이즈 이렇게 전방 그 백코트 가드 자원들을 3명이나 쓰고 있거든요. 가드 자원들이 그나마 좀 활개치기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앤서니 블랙은 수비가 괜찮지만 게리 해리스는 수비가 좋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거 올랜도 마헨에다가 오버 좀 이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올랜도의 마헨이 조금 뭐 무섭긴 한데 229.5도 좀 높긴 높거든요. 근데 제 계산으로는 좀 올랜도의 마헨에다 오바 이렇게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볼 텐데요. 참 재밌을 만한 경기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엔비드가 좀 쉬고 나서 직전 경기에 50점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필라델피아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요, 토비아스 해리스, 필라델피아 이제 원래 뭐 한 3옵션? 3옵션 정도 되는 토비아스 해리스가 최근에 매우 부진하거든요. 여기 적힌 것처럼. 최근에 토비아스 해리스가 6경기 동안 11.8득이다. 이렇게 됩니다. 토비아스 해리스가 최근 6경기 동안 한 31분 뛰면서 많이 뛰어요, 여전히. 근데 평득이 11.8점이고 야투율이 38%밖에 안 되고 3점은 12.5%예요. 그야말로 영 도움이 안 되고 있는 토비아스 해리스다. 필라델피아가 막 맥시도 여전히 좀 하고 엠비드는 진짜 날아다니는데, 닉 널스 감독이 제가 윙농구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필라델피아 윙들 가운데 해리스가 4천만 달러를 받고 있거든. 진짜 맥스라고 하죠. 엄청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약도가 영 미미하다. 오히려 바툼이나 이제 우브레도 돌아왔으니까 우브레, 바툼, 뭐 코빙턴, 모리스 이런 친구들한테 해리스가 사실은 돈만 많이 받지 앞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토비아스 해리스의 좀 출전 시간 같은 게 조정이 된다면은 필라델피아가 잘할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최근에 2경기 동안 토비아스 해리스가 37분, 34분을 뛰었거든요. 37분 뛸 때는 16번 쏴가지고 6번밖에 못 넣었고,
직전 35분간 할 때는 9번 중에 3번밖에 못 넣었어요. 부진한 와중이라 갖고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애틀랜타도 여기 아래 져 있는 게 뭐냐면은 제일런 존슨이 지금 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런 존슨이 결장하던 5경기 동안 존슨이 결장하던 5경기 동안 이 애틀랜타의 경기력이 많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네, 여기 적힌 게 이제 최근 5경기 동안 제일런 존슨이 결장을 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1승 4패였습니다. 애틀랜타가 1승 4패였고 평균적으로 팀 득점은 115.8점, 그리고 상대한테는 124점을 내주고 야투율이 43.1%, 3점은 36%였어요.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평득이랑 뭐 야투율 여기 어차피 적혀 있으니까 그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한창 제일런 존슨이 뛰던 시간에는 평득이 133점, 실점은 130점. 그러니까 오버 페이스가 많이 두드러지고 야투율이 50.5%, 3점은 41.4%예요. 이렇게나 좀 야투율이라든지 3점이라든지 뭐 스코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애틀랜타의 플레이 스타일이 제일런 존슨이라는 이런 외곽자원도 되고 에너자이저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윙자원이 빠짐으로써 많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런 그 기여가 많던 제일런 존슨 대신에 공격 쪽에만 강점이 있는 사딕 베이가 나오고, 사실 사딕 베이는 요즘에 장점도 잘 모르겠어요. 필라델피아의 해리스가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애틀랜타의 헐거워진 윙수비, 저는 필라델피아가 공략할 공산이 꽤나 크다고 보고, 여전히 엔비드는 여전히 좀 많은 활약해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또 트레이 영이요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레이 영이 지금 그 다른 게 아니라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감기라든지 뭐 몸살 기운인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트레이 영이 지금 퀘셔너블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트레이 영이 요즘에 활약 좋은 건 많이들 아실 테니까. 한창 안 좋았다가 좋아진 지 좀 됐죠. 이제 트레이 영이 한 10경기 동안 계속 잘하고 있는데, 내일 혹시라도 트레이 영이 결장한다면 필라델피아 마헨은 더 좋아질 것 같고 기준점이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필라델피아 마헨에다가 오바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샬럿 대 토론토인데요. 얘도 면큐 형님 안녕하세요. 샬럿 대 토론토인데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저한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요즘에 샬럿이 그 라멜로 볼이 빠진 이후로 조금 달라졌다는 점, 그거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라멜로 볼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최근 4경기 동안 샬럿이 평대기 109점에다가 실점 119점. 사실 뭐 득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야투율 46%, 3점슛이 43.4%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3점슛이 많이 살아났다 샬럿이. 제가 뭐 저번에도 최근에 원래 샬럿이 이런 3점슛 안 좋기로 하위권 3대장이었는데 지금 3점슛이 37.1%로 10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샬럿이 그전에는 뭐 페인트존 득점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의존한다든지 페이스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인사이드 침투 비율도 좀 떨어지고 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1승 3패에다가 평득이 109, 실점이 119란 말이야. 라멜로 볼이 있고 없고가 샬럿의 경기력에 그렇게 막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샬럿이 요즘에 3점이 좋다는 점, 이거 하나만 좀 볼만하다는 건데, 토론토가요 요즘에 좀 합도 좀 잘 맞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누노비도 복귀하고 좀 부상 자원들도 얼마 없고 반즈나 시약함도 나름대로 요즘에 좀 찾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샬럿 대 토론토 최근 4번의 맞대결 동안 토론토가요 4번을 전부 다 이겼어요. 작년에만 4전 4승이었다. 올 시즌에 한 번도 맞붙은 적이 없는데, 토론토도 그렇게 막 몇 면이 많이 바뀌진 않았죠. 벤블릿이 나가긴 했지만 벤블릿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도 길었었고, 샬럿도 작년에 라멜로 볼이 통으로 안 나왔었고 지금도 라멜로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샬럿이 지금 뭐 재능의 합은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올 시즌에 뽑은 부밀도 나름대로 잘해주고 마크 윌리엄스도 맨날 성장해가고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좀 약간 테리 로지어가 터지는 날이 아니면 샬럿이 그렇게 막,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강팀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이거 토론토가 4.5만원 받은 게 기준점이 높아 보이긴 한데, 작년에 4전 4승 할 때는 전부 다 마인이었었고 223.5 기준으로는요 전부 다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오박인 했었어요. 그때는 샬럿이 100점밖에 못 넣었는데, 어쨌든 요즘에 샬럿이 라멜로 볼이 빠졌다고 해도 경기당 평균 109점 넣어주고 실점은 119점. 그러니까 실점이나 득점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 다만 3점만 좀 올라왔다. 오바 쪽 괜찮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승패는 토론토 쪽을 좀 더 좋게 볼게요. 토론토가 요즘에 그래도 경기력이 꽤나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든 상대 만나가지고 마이애미, 뉴욕, 뭐 이렇게 피닉스, 브루클블 어려운 상대 만나면 지긴 했는데, 이렇게 좀 약팀을 만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토론토 쪽을 한번 승패는 좋게 보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오바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보스턴 대 뉴욕은 이 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동부의 강자들 간의 대결이기도 하고, 다만 눈에 들어오는 건 이 라이벌 매치에서도 보스턴의 홈 강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스턴이 지금 홈에서 올 시즌 9전 9승인데
그 기간 동안 평균 116점 득점하고 실점은 108점이에요. 그리고 야투율도 47.4%에 3점 36.2%. 사실 야투율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그냥 홈에서 9전 9승인 게 눈에 띈다. 물론 상대 뉴욕이 랜델과 로빈슨 이런 투빅을 바탕으로 강력한 오펜스 리바운드에다가 나름대로 수비도 조금 되고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 바탕으로 공격 기회를 본인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지난번에 한번 보스턴 홈에서 뉴욕이 붙은 적이 있는데 114대 98로 그냥 압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1, 2쿼터는 나름대로 잘했었는데요. 좀 3, 4쿼터 되면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날 RJ 발에 빠진 날이네. 그때 막 제가 아침에 얘기하면서 RJ 바렛이 빠지면 뉴욕의 볼륨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보스턴 쪽이나 언더 쪽으로 볼만하겠다 이래가지고 맞췄었는데 내일은 일단 RJ 바렛이 결장하지 않고 출전할 것 같고 보스턴은 그대로 나와요. 그때 이제 포르징기스가 지금 최근에 프로버블이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경기가 될 텐데 그 포르징기스가 빠진 기간 동안 보스턴의 인사이드 수비가 매우 좋았었거든요. 알 호포드가 주전 출장하면서 이런 OPT 내 야투 방어율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높아졌었는데 일단은 내일 포르징기스가 오면은 공격이야 조금 강화가 되겠지만은 수비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경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보스턴의 마헨에다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번이랑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하겠지만은 보스턴 마헨의 언더 쪽을 보는 게 요즘 보스턴 색깔 보면은 이게 맞는 계산인 것 같아요. 그 상대 페이스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낮은 템포의 공격에다가 확실한 공격 마무리 그리고 3점에다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스턴은 대놓고 디펜시브 레이팅 2위로 수비가 좋은 팀이긴 한데요. 글쎄 저는 이거 뉴욕의 공격 방식으로는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보스턴의 수비를 뚫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일단은 보스턴의 강력한 홈 기록과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잘 수비적으로 이렇게 많이 쌈싸먹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가지고 보마언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다음 이제 브루클린 대 워싱턴 하려고 하는데 브루클린 대 워싱턴 경기는 이거 워싱턴의 좀 저력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캠 토마스가 복귀를 했잖아요. 브루클린이. 그 기간 동안 보면은 캠 토마스가 복귀를 하고서는 경기당 평균 123점, 실점은 114점. 뭐 물론 캠 토마스가 안 나올 때도 그 전에 3연승하고 잘하고 있긴 했었어. 근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3점 슛도 많이 좋아졌고 야투율이랑 3점 슛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브루클린의 공격력이 강화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보면은 경기당 평균 115득점, 실점은 103점으로 언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3경기 동안은. 마이애미, 시카고, 토론토 다소간에 좀 언더팀을 상대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야투율 48%, 3점 40% 뭐 거기서 거긴 한데 비슷한 야투율에 비슷한 3점슛을 펼치면서도 캠 토마스가 있고 없고가 이런 스코어적인 부분 언더 오버에 꽤나 유의미한 이런 모습이 보였다.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캠 토마스가 복귀한 브루클린은 다소간에 오바팀의 냄새가 나고 반대로 뭐 워싱턴 다들 아시겠지만은 워싱턴은요 화력전으로 워싱턴의 최고 장점은 그냥 상대랑 최대한 잘 비비는 화력이거든. 요즘에 보면은 저번에 필라델피아전도 그렇고 올랜도한테도 그랬었고요. 잘 비벼. 화력전으로 막 250점 넘는 경기 펼치면서 한 5점 차 이내로 잘 따라간단 말이야. 저는 내일도 워싱턴이 그런 경기를 펼칠 수만 있다면은 오바에다가 워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브루클린이 승리를 할 때 막 그렇게 막 아주 상대를 엄청나게 이렇게 벌려놓고 이기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때 올랜도라는 강팀 상대로 이렇게 벌린 적도 있긴 했지만은 뭐 홈이긴 하지만 브루클린이 근데 아주 막 홈에서 엄청난 강자도 아니고 워싱턴이 약팀은 맞는데요. 근데 요즘에 너무 잘 비벼. 다만 이제 브루클린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인사이드 수비력 OPT의 야투 방어율이 9위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모로 스탯상으로 브루클린 인사이드 방어력도 좀 나아지고 워싱턴의 이런 쿠즈마나 풀 같은 이런 드라이브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스탯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저는 이거 워플 5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바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워싱턴 프렌이나 부마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을 브루클린이 5경기를 죄다 이겼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참고는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그 죄다 이기던 기간에도 사실 막 프렌이 2번 마인에 3번이니까 막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클블. 마이애미 대 클블은 일단은 마이애미가 최근 3경기 동안 마이애미 최근 3경기를 왜 얘기하냐면 여기 적힌 것처럼 아데바요가 지금 결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데바요가 결장하고 있는 최근 3경기 동안 마이애미의 득실 120 평균 127득점, 실점 126점. 그 이제 공격력 면에서는 야투율 52%,
그 3점은 40%, 이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엄청 오바 게임이 났었고, 이 기간 동안 상대한테는 야투율 53.2%, 3점은 36.6%로 아주 인사이드가 폭발을 당했습니다. 아데바요가 없으니까 마이애미의 인사이드가 굉장히 헐겁다. 근데 상대는 또 클리블랜드, 모블리랑 알렌이라는 강력한 투빅을 쓰는 팀이기도 하고요. 마이애미 인사이드가 일단은 폭발될 게 아주 자명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돌격대장 미첼도 있죠. 미첼은 뭐 외곽이나 인사이드나 가리지 않는 선수고, 미첼이요, 최근에 미첼이 좀 부진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4경기 동안 결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하고 5경기를 뛰었는데, 복귀하고 나서 5경기 동안 평득이 23점, 야투율이 36.4%, 3점이 22.2%, 그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직전 경기 올랜도라는 강팀 상대로 아주 잘했어요. 야투 24개 중에 12개 넣고, 3점도 10개 중에 5개 넣고, 야투랑 3점 둘 다 50%, 35점을 박았죠. 이렇게 미첼이 못하다가 부활을 했는데, 근데 뭐 라울이나 던컨 로빈슨이 있는 마이애미 1선 수비가 강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이애미 수비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짜임새 있는 클블의 승리 쪽을 좋게 보고, 그리고 218.5면요 좀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사실 남은 게 지금 활약밖에 없는 상황이고, 클리블랜드는 뭐 클블 산성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218.5는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클블 마인에다가 오바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클 대 골스 갈 텐데, 이 경기는 뭐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오클라호마가 요즘에 워낙에 잘하고, 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긴 하지만요, 그 오클에는 여전히 스가가 매년 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포텐셜까지 있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케이슨 월러스라든지 아이제아 조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기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오클라호마 지금도 좋지만은 더 나아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대로 골스는 지금 이제 요즘에 좀 사리치를 케본 루니 대신에 사리치를 선발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시도를 했냐면은, 골스가 이게 최근이고요. 그 전에 어떠냐면 6연패를 맡고 있었거든요. 6연패를. 이걸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골스가 6연패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평균 109득점, 실점 117점, 뭐 야투율도 41.8%에 3점 33.5%, 굉장히 팀이 안 좋았어요. 이때 뭐 중간중간에 그 폴도 막 부상도 있었고, 그린도 결장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때 미네소타전이 언제죠? 미네소타와의 2번의 경기 있었고 해가지고 징계 결장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팀이 되게 안 굴러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리치를 주전으로도 기용하고 사리치 출전 시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 사리치 6연패 이후에 사리치를 조금 더 중용하고, 차차 탐신이나 위기스도 한 번씩 터지고, 포지엠스키도 여전히 벤치에서 잘하고, 그린도 돌아오고 하면서 평득이 117점에 실점 115점, 야투 46.8%, 3점 39.8%로 우리가 알던 골스로 돌아왔었어요, 골스가. 그래서 요즘에는 좀 골스가 그나마 조금 사람답게 잘하고 있다. 근데 직전 경기 보면요, 직전 경기 그 포틀이 아주 인사이드가 붕괴가 되고, 뭐 앰퍼니 사이먼스도 돌아오고 하긴 했지만은, 그 포틀한테, 인사이드가 아주 박살난 포틀한테 골스가 110대 106으로 겨우 이겼고, 야투율도 42%에다가 3점 29.4%. 포틀랜드에 전방이 막 부록던 앰퍼니 사이먼스, 샤프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골스가 너무 못했단 말이야. 그 포틀한테도 흔들렸는데, 지금 공수 양면에서 거의 리그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오클 상대로 과연 골스가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이거 오클 마헨에다가 오바 쪽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클라호마의 템포도 그렇고, 최근에 그 골스랑 오클이랑 맞붙었을 때가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3번 다 오바였어요. 그 중에 막 280점 난 경기도 있었고, 아무리 안 나도 337점이 났거든요. 양 팀의 템포도 생각을 해보고, 요즘에 골스도 이제 다 복귀를 해가지고 벤치 경쟁력도 좋아졌다. 그때 오클 대 골스가 템포가 되게 빨랐었거든. 그때 이제 오클이 개발했던 경기였는데, 저는 일단은 이거 오바 쪽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승패는 저는 오클의 마엔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클의 약점인 리바운드를 골스가 조금 공략할 만도 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 이 경기를 골스가 우위를 점할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5 정도면은 저는 오클이 이길만 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제 멤피스 대 미네소타 가볼 텐데, 얘는 사실 뭐 길게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미네소타가 최근에 5연승 달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110득점, 상대는 100점으로 묶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야투율이 본인들은 46.3%, 그 3점은 37.6%로 그냥 평이 했는데, 상대를 야투 40.7%, 3점은 32.1%로 묶으면서 아주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진짜 미네소타가 역시나
수비 1등 팀 다운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 기간 동안 멤피스도 한번 만나가지고 119대 97로 처발랐고 오클라호마 106대 103으로 진짜 강한 팀인데 이겼고 유타 101대 90으로 그냥 압살했고요. 샬럿 123대 117로 조금 비등비등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 잘 싸웠고 샌안토니오 102대 94로 아주 잠재워버렸죠. 웬벤야마가 이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미네소타가 다소 원정이라는 리스크는 조금 있어요. 미네소타가 조금 원정에서는 살짝 불안해. 홈에서는 10승 1패인데 원정은 6승 3패니까 홈에서는 상대를 100점 미만으로 묶고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냥 다른 것보다 그냥 상대가 멤피스라는 점. 멤피스가 요즘에 그나마 조금 괜찮긴 한데 이긴 상대들이 유타, 댈러스, 디트로이트. 멤피스가 최근 5경기 동안 3승 2패거든요. 근데 이긴 상대가 디트, 댈러스, 유타. 특히나 이때 댈러스도 좀 많이 빠졌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홈을 벗어난 유타 17연패 받고 있었던 디트로이트 그나마 멤피스가 해볼만한 상대였단 말이야. 근데 미네소타라는 이런 철벽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멤피스가 이길 공산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네소타도 이제 앤트맨도 돌아오고 이렇게 멤피스를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나마 로즈가 돌아와서 조금 살아났다 그 정도인데 제런 잭슨 주니어도 미네소타 이런 카렌서니 타운스 고베어가 버티는 인사이드한테는 그렇게 활약할 여지가 클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이거 미네 마헨에다가 언더 생각해보고 있는데 기준점이 조금 빡세요. 특히나 언더 기준점이 이거 미네소타가 홈일 때처럼 상대를 100점 미만으로 막 묶는다. 사실 멤피스는요 100점 미만으로 묶일만도 한 팀이거든요. 미네소타한테는 100점 미만으로도 묶일만한 팀이라고 보긴 보는데 미네소타가 얼마나 묶을 수 있을지. 미네소타가 아무래도 홈이나 원정이 이게 너무 대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미네소타가 이기는 그림이라면 저는 6.5 마인 정도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214.5 언더는 너무 낮아 보이긴 한다. 다음 사랑 대 시카고. 저는 이 경기를요 꽤나 좋게 봐요. 어떤 면에서 좋게 보냐면은 양팀 다 사실 샌안토니오나 시카고나 제가 맨날 욕하는 팀들이에요. 샌안토니오는 웬벤야마를 갖고도 너무 못하고 있고 지금 15연패입니다. 샌안토니오가. 그리고 시카고는 제가 맨날 말하지만 라빈, 데로잔, 부세비치, 빅3 다 건재하고 카루소도 있고 좋은 팀 아니냐고 했는데 여기는 구성상 팀을 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트레이드 무조건 할 거다 이랬는데 요즘에 시카고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시카고가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시카고가 이게 3경기 동안 이게 3경기가 어떤 의미의 3경기냐면은 최근 3경기가요. 이게 잭 라빈이 부상으로 결장한 기간 동안 3경기 3연승 중이에요. 그 기간 동안 평균 득점 118점, 실점 110점, 야투율 47.5%, 3점 41.2% 아주 좋아졌거든요. 이 기간 동안 상대의 3점을 30.9%로 굉장히 잘 묶고 있고 제가 이거를 왜 또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그 전에 라빈이 한창 뛰던 기간 동안 한창 시카고가 안 좋았던 9경기 보면요. 1승 8패인데 이 기간 동안 평균 득점 102점에 실점 112점, 야투율 43.5%, 3점 34.7%. 여기 아래에 적힌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아래쪽에 라빈이 있을 때 1승 8패를 못하다가 라빈이 빠지고 나서 그 위에 평균 득점 16점 오르고 실점 2점 줄어들고 이런 정도로 시카고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어요. 라빈이 빠지니까 데로잔이 베테랑다운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 확실한 이제 미드레인지 게임이라든지 좀 믿을만한 공격 옵션이라는 거를 좀 몸소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시카고의 벤치 경쟁력, 아이오 도슨무, 드러먼드, 맨날 제이본 카터? 하여튼 미러키에서 뛰던 그 친구 등등등 시카고의 벤치 자원이 꽤 괜찮아요. 샌안토니오도 이러다가 갑자기 웬비가 터진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변수가 나올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15연패 기간 동안 평득 109점, 실점 123점, 야투율이나 3점 둘 다 많이 안 좋은 편이고 이렇게 양팀의 차이가 좀 극명하다고 보여요. 요즘에 시카고가 매우 많이 바뀌었고 저렇게 못하고 있는 샌안토니오 상대로 시카고가 2.5 마인이면 요즘에 시카고의 기세를 봤을 때는 저는 할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마인 좋게 보고요. 요즘에 살아났고 시카고가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연패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232점을 실점을 했다. 저 정도면 저는 오바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마인의 오바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덴버 대 휴스턴인데 이거는 진짜 어려워. 덴버 대 휴스턴은 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홈 덴버 대 원정 휴지라는 이런 뻔히 보이는 건 있어요. 홈 덴버가 올 시즌에 전승, 휴스턴은 원정에서 올 시즌에 0승 8패네. 홈 덴버 9전 전승, 원정 휴지 0승 8패. 솔직히 뻔하긴 하거든요. 은근히 휴스턴이 덴버 상대로 잘 싸웠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거는 머레이도 없고 가끔 고든도 빠지고 그랬던 휴스턴이긴 한다. 그랬던 덴버긴 한데 올 시즌에만 휴스턴이 덴버 상대로 물론 홈이긴 했지만은 2승 1패예요. 2승 1패. 그래서 사실 이거는 원래 같으면 그냥 덴버가 홈에서 무난히 잡겠지 이렇게 볼 텐데 조금 이거는 피하려고 합니다. 덴버 마헨의 오바 이렇게 그림은 그리는데요. 휴스턴이 워낙에 좋은 수비팀이기도 하고 조금 난 무섭더라고 이거는.
이거는 근데 나는 그냥 단순히 덴버 일반승만 가겠다. 덴버 일반승은 안 말려요. 덴버 일반승은 1.13배짜리인데 홈이나 원정 기록이 이렇게 극명하다 보니까 양팀이 그거는 안 말리겠는데 뭐 핸디라든지 언더오버 승부 이거는 저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이거 마헨에 오버 보긴 하지만은 어지간해서는 좀 피할 것 같네요. 다음 포틀 대 댈러스인데요. 이게 와 이것도 어려워. 왜냐면 댈러스가 일단은 지금 그 그랜트 윌리엄스랑 조시 그린이 빠져가지고 약간 윙자원 쪽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긴 해요. 그리고 어빙도 지금 보니까 뭐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빙은 저는 뭐 딱히 뉴스는 들은 게 없어요. 일단은 내일 제가 오전에 방송할 테지만은 그 결장자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포틀랜드가 직전 경기 때 브록던이 얼마 안 뛰고선 나갔어요. 한 5분인가 6분 뛰고 나갔는데 9분인가? 하여튼 그러고 나갔더니 앤퍼니 사이먼스가 이제 시즌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스가 복귀 전부터 되게 잘했어요. 그때 거의 한 30점 가까이 박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이먼스가 포틀랜드가 고대하던 그 에이스 포텐셜이 있는 슬래셔 사이먼스와 샤프가 동시에 가용이 됐고, 만약에 이제 그 가운데서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브록던이 뛴다, 벤치에는 스쿠네슨이 있다, 그러면은 포틀랜드가 꽤나 백코트의 경쟁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치치랑 어빙이 버티는 이런 댈러스의 백코트와도 공격력은 맞다이를 뜰만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 포틀랜드는 지금 그랜트도 아웃이고 디안드레 에이튼이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포워드랑 그 센터 쪽 보면은 카마라랑 듀옴레스라고 했는데 저는 듀옴레스가 누군지 잘 몰라요. 듀옴레스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일단 직전 경기 때 포틀랜드가 골스랑 했을 때 센터로 듀옴레스라는 친구 쓰고, 그리고 파포에다가 다바리 워커였나? 하여튼 막 썼는데 뭐 근근히 버티더라고요. 근근히 버티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댈러스는 인사이드가 매우 약한 팀이고, 포틀랜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비 마인드가 있는 감독에다가 좀 수비지향적인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수가 많이 바뀌어서 좀 가늠이 안 되긴 하는데 나는 이거 일단 오바는 좋게 볼 것 같아요. 댈러스의 인사이드는 열려있고 포틀랜드도 그나마 그랜트랑 에이튼이 버티는 게 나름대로 높이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인사이드인데 일단 득보 선수들이 나온다. 여기부터 댈러스가 포틀랜드 인사이드 공략하기가 편하지 않겠냐. 그리고 전방에도 사이먼스랑 샤프라면은 일단 수비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고, 포틀랜드가 물론 선수비 마인드가 있고 리그에서 손꼽히는 스틸 팀이긴 한데 이 좀 댈러스도 공략할 만하고 약간 오바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바는 좋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럼 경기에 이어 승패 핸디가 좀 문제인데 아래 적은 것처럼요. 포틀랜드가 최근 7경기 이게 이제 좀 그 브록던이 돌아오거나 직전에 뭐 사이먼스도 돌아오고 이랬던 거예요. 포틀랜드가 최근 7경기 동안 성적이 괜찮습니다. 포틀랜드가 최근 7경기당 평균 109, 실점 109점, 야투율 44.7%, 3점이 39.8%. 포틀랜드도 원래 3점이 개쓰레기 팀으로 많이 유명했는데 지금도 아무리 좀 나아졌다고 한다지만은 3점씩 27등이죠. 근데 포틀랜드가 요즘에 좀 좋아졌고, 댈러스가 최근 8경기 동안 3승 5패인데 이 기간 동안 뭐 돈치치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어빙도 결장한 적이 있고 티마주도 결장한 적이 있고 뭐 팀이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이런 그 풀 라인업이 아닌 적이 많았단 말이야. 그 기간 동안 댈러스가 평균 득점 114, 실점 114. 일단 언더 오버 페이스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고, 야투율이 44.8%, 3점도 34.4%. 댈러스가 원래는 3점슛 막 1, 2등 하던 팀인데 지금 11등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만큼 댈러스의 이런 3점슛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샤프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팀 하더웨이 주니어, 제가 댈러스의 언더오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가 바로 팀 하더웨이 주니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더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편향적으로 보겠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요 한 6경기 동안 평균 득점 13점, 야투율 36%, 3점도 33.3%밖에 안 돼요. 뭐 안 좋은 거 찝으라면 더 찝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무튼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오지게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야투율도 34.4%에 뭐 31.7% 3점.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댈러스의 출전 유무에 따라 팀하주가 나오면은 약간 오바, 팀하주가 안 나오면 댈러스가 약간 언더 느낌이 있는데 요즘에 댈러스 팀 자체도 부진하고 여러가지로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오바는 좋게 보지만은 내일 뭐 팀하주도 나올 것 같고 돈치치 어빙도 아직까지는 뭐 딱히 안 나온다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오바에다가 좀 포틀의 프렌을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길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바는 좋아 보이는데 포틀랜드도 이제 인사이드가 너무 좀 듣보잡이라는 것도 있고 좀 불확실성이 커가지고 그냥 이 경기도 막 그렇게 좋게는 안 볼 것 같지만은 근데 꽤나 분석은 해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포틀 프렌의 오바 정도 일단은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유타 대 클리퍼스는요, 내일 이게 마카넨이 슈더라운드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거 출전 유무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웃으로 나와 있긴 해요. 마카넨이 아웃이라고. 마카넨이 없는 기간 동안 유타가 평균 득점이 102점에 실점이 113점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타의 색깔, 약간 오버팀의 색깔조차 없어져 있었다. 마카넨이 없는 기간 동안 115점밖에 안 났고 득점이 102점에 그쳤고요. 야투율이나 3점슛이나 개판인 게 보이죠, 이렇게. 그럼 비교해가지고 마카넨이 뛸 때는 어땠냐? 마카넨이 빠져있는 6경기 동안 평균 102점, 실점 113점 이거였고 마카넨이 뛰던 시절에는 평균 118득점에 실점 123점, 야투율 45.8%, 3점 35%.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볼륨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는 거의 한 245점, 243점, 4점 이렇게 났는데 마카넨이 빠져있는 기간 최근 6경기는 평균적으로 215점밖에 안 났어요. 일단은 마카넨이 없는 유타는 다소간에 언더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클리퍼스가요,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 클리퍼스의 구간별로 나눠놨던 것 같아. 하든이 오기 전 하든이 합류하고 하는 9경기, 그리고 이후에 하든을 핸들러로 썼던 3경기 이렇게 나눴는데 하든을 이제 핸들러로 쓰기 시작한 4경기 동안 그 기간 동안 클파가 평균 득점 117점, 실점 112점, 야투율 48.2%에다가 3점은 또 40.5%로 시즌 초반에 좋았던 그런 슛감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좀 요즘에 클리퍼스가 다소간에 본연의 모습을 찾고 있다 이런 소리가 하고 싶은 건데 최근 4경기 동안 세크, 골스, 덴버 아주 어려운 상대들을 만났는데 3승 1패였어요. 그야말로 상당히 좋아진 모습에 이제 비로소 하든 활용법을 찾아낸 듯한 클리퍼스고 저는 이거 마카넨이 안 나온다. 물론 뭐 유타가 홈이기도 하고요. 유타 홈은 진짜 알 수가 없어. 이 경기는 진짜 좀 그나마 하나의 변수라면 유타의 홈이거든요. 유타가 원정은 1승 10패고 경기력도 개차반인데 홈에서는 6승 4패다. 최근에 마카넨이 6경기 동안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경기 동안 3승 3패고 홈에서는 3전 3승입니다. 유타가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홈 유타를 좋게 보겠다. 이런 분들은요, 뭐 유타의 프렌에 갈만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의 요즘 농구가 마음에 들거든요. 뭐 제가 하든 팬이어서가 아니라 클리퍼스가 요즘 확실히 나아졌어. 그래서 클리퍼스의 6.5 마인 한번 보도록 하고 226.5면은 언더 한번 볼게요. 유타가 홈게임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승리도 많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언더 게임 많이 했었고 저는 이거 226.5는 언더 한번 보고 클리퍼스는 6.5 많이 볼 텐데 언더 기준 좀 더 애매하고 홈 유타 이거를 너무 신경 써요. 홈 유타가. 그래서 이 경기도 제가 막 아주 좋게 보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클리퍼스의 요즘 경기력 자체는 믿을만한 것 같더라.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피닉스 대 세크라멘토인데 내일 피닉스가요 듀란트랑 알렌이 결장을 해요. 지금 부커, 듀란트, 빌 이렇게 빅3인데 사실상 빌은 거의 뭐 나가리고 그레이슨 알렌이 해주는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알렌이 이제 원래 미러키에서는 그냥 뭐 3&D 3점 슛과 수비만 있는 자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드라이브인도 되게 많이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2점슛 적립하러도 많이 가더라. 근데 그 확률도 좋거든. 알렌이 빌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팀에 사무편 같은 느낌을 많이 줬었거든요. 물론 너키치도 잘했지만. 그래서 피닉스가 부커가 돌아오고 나서 부커, 알렌, 고든, 듀란트, 너키치 이런 라인업일 때는 진짜 공격도 다채로웠고 팀이 되게 잘 풀렸어요. 근데 내일은 듀란트랑 알렌이 빠진다. 확실히 피닉스의 이런 좋았던 상승세도 지금 사실 조금 꺾여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피닉스가 최근에 4경기 동안 1승 3패거든요. 1승 3패. 그 기간 동안 사실 부커도 별로 못했었고 듀란트랑 알렌마저 빠진다. 내일은 부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최근 성적도 그렇고 부커의 컨디션도 그렇고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세크라멘토는 최근에 뉴올리언스, 골스, 덴버, 클파, 미네소타, 뉴올, 댈러스,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일정이 되게 험난했어요. 특히나 최근 7경기 동안 보면은 그 3승 4패였거든요. 3승 4패 기간 동안 여기 적힌 것처럼 평균 득점 115, 실점 122, 야투율 45.4%, 3점 35.6%. 이 기간 동안 팍스도요 부진했습니다. 야투율이나 3점이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조금 쉬고 왔고 왜냐면 지금 한 3, 4일 쉬었거든. 이렇게 험난 일정 하고 나서 듀란트랑 알렌이 빠진 피닉스를 상대를 한다.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번 숨 쉴만한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정도 막 굉장히 타이트하게 빡빡했었는데 한동안 홈에서 치르다가 원정으로 가는 건 있지만은 저는 이거 듀란트랑 알렌이 빠진 피닉스를 세크가 1.5마인 받았다. 이거는 할만한 것 같아요. 1.5마인은. 세크라몬드의 팀 색깔상 당연히 오바 냄새가 많이 나고 근데 이거는 피닉스의 듀란트랑 알렌이라는 이런 볼륨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빠졌다. 이거는 조금 걱정이야. 그래서 세크의 마인은 좋게 보고요. 오바도 물론 좋게는 보긴 해요. 세크가 워낙에 이제 수비 안 하고 공격만 하는 팀이니까. 근데 피닉스가 얼마나 따라와 주느냐.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부커가 물론 뭐 부커가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고 개인의 득점력도 있다지만은 듀란트랑 알렌이 없는 피닉스의 이런 득점력이 얼마나 좀 될지 그것도 좀 걱정이어서 저는 마헨이랑 오바 보긴 하는데 오바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이탈리아 세리아 유벤투스 대 나폴리부터 시작으로 오늘 축구는 한 경기 그리고 느바 한 13경기 정도 다룰 것 같은데 유벤투스의 홈전적 그리고 나폴리의 원정 성적 이런 걸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유벤투스는 계속해서 올 시즌 개막 이후로 홈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나폴리 같은 경우도요. 나폴리도 원정에서 매우 강했어요. 작년부터 하면은 그냥 올 시즌만 봐도 이렇게만 됩니다. 올 시즌만 봐도 이렇게 원정에서 내내 좋은 성적 보여주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라는 쉽지 않은 곳에서 4대2로 패하긴 했는데 어쨌든 나폴리도 홈보다도 이따 원정에서 좋았던 모습이 있었어요. 유벤투스 먼저 보면은 유벤투스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5승 2무더라. 5승 2무. 뭐 유벤투스는 세리에밖에 안 치르기 때문에 5승 2무였고 이 가운데 햄무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3번. 칼리아리전, 베로나전, 레체전 이렇게 최근 3경기 중에 2경기에서 햄무가 떴고 한 경기는 무승부였다. 이제 인터밀란과 만만치 않은 승부였었죠. 홈에서. 근데 이제 뒤이어 바로 또 인터밀란이랑 한 다음에 나폴리를 또 만나게 되는데 이 나폴리는 어땠냐면요. 나폴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은 7승 2무 1패인데 나폴리도 원정에서 승리를 꽤 많이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아탈란타, 우니온, 스포르팅 브라가 이렇게 원정에서 3번의 또 햄무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양팀 다 홈 원정 강자 간의 대결을 할 수가 있고 양팀의 맞대결도 한번 볼 텐데 맞대결상으로는요. 나폴리가 유벤투스한테 최근에 좀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폴리가 작년에 세리아 우승 차지하면서 유벤투스를 2번이나 이겼잖아요. 이게 보시다시피 유벤투스가 최근 한 3년 동안 단 한 번밖에 승리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유벤투스가 이제 리빌딩을 딱 시작했던 시기 9시즌 동안 세리아 우승을 유벤투스가 연속으로 차지했는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그 뒤부터 이제 유벤투스가 좀 리빌딩을 시작을 하죠. 뭐 호날두도 팔고 키엘리도 이제 좀 부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좀 왔다가 오락가락 많이 하다가 전체적으로 유벤투스가 이제 리빌딩을 시작했던 시즌이고 그 이후부터는 나폴리가 꽤나 유벤투스를 잘 잡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렇게 나폴리가 2번을 잡았잖아요. 유벤투스를. 나폴리가 한 시즌에 유벤투스에 2번 승리했던 게 86-87 시즌 그러니까 36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 작년에 이렇게 한 시즌에 유벤투스를 리그에서 2번 다 잡아냈는데 그 두 시즌 다 모두 우승을 거뒀습니다. 아까 제가 유벤투스의 홈전적만 보여드렸는데 유벤투스는요 사실 홈뿐만 아니라 전체로 확대해도 매우 좋았어요. 이게 전체로 확대해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솔로한테 한번 잡히는 거 빼고 쭉 보면은 최근에 7승 2무였고요. 그 가운데 7승 2무 중에 앞에 6경기 동안 아예 실점이 없었고 최근 칼리아리한테 2대1, 인터밀란한테 1대1, 몬자한테 1대2 이런 식으로 최근 3경기 동안 3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최근 9경기 동안 3실점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유벤투스가 굉장히 수비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나폴리는요. 지금 뭐 보이는 원정 성적은 이렇게 좋지만은 사실은요. 이게 최근 그냥 성적 보면은 나폴리가 엠폴리한테 홈에서 패배한 이후로 위디 가르시아 감독 경질을 했고요. 아탈란타전에 이제 왈테르 마짜리드 감독이 데뷔전부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레알한테 4대2, 인터밀한테 3대0 이렇게 좀 패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죠. 아무래도 좀 원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좀 험난했던 나폴리기는 해요. 아탈란타, 레알, 인테르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만나니까. 왈테르 마짜리 감독이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뭐 카바니 시절부터 감독을 했다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더라. 특히나 인터밀란전에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강력하게 전방 압박 걸어가지고 상대가 후반부터 이렇게 빌드업하는 거 어렵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좋은 찬스를 여러 번 맞이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런 위기들을 인터밀란은 잘 막아냈었고 유벤투스가 근데 이런 나폴리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한번 해소를 한다면은 그리고 혹시라도 선제 득점을 한다면은 나폴리는요 지난 인터밀란전처럼
그렇게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면은 선수단 전체가 전체적으로 체력 소모가 일찍 될 수밖에 없죠. 실점 시에 막 라인을 더 올리고 위험을 더 노출하고 안 그래도 체력도 많이 써가지고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 딱 인터밀란전에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선제 실점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걸었을 때 빠른 시간에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 경기를 무승부 내지 유벤투스 햄물을 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폴리 이런 게임 플랜을 유벤투스가 잘 해석을 할 거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 워낙에 가티라든지 루간이라든지 다 폼이 워낙에 좋은 상황이고 유벤투스가 전반적으로 뭐 선수 빵꾸도 없고 요즘에 다 폼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한테는 이제 페데리코 키에사 세리아 최고를 넘어서 이탈리아 최고의 역습 자원, 크랙 자원이 또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수비가 좀 약하죠. 라흐마니도 좀 부상으로 오락가락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폴리의 센터백 뿔이 좋지가 않아요. 이번에 뭐 나탄이라는 선수 샀지만 나탄, 주앙 제주스, 웨스티고르, 그나마 이제 라흐마니가 조금 오랫동안 세리아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게 막 수비진이 좋지는 않아. 그래서 저는 이거 유벤투스의 강력한 홈전적도 그렇고 일단은 유벤투스의 우세 쪽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막 유벤투스가 인터밀란처럼 막 3대 0으로 개패고 그런 그림은 잘 안 그려집니다. 유벤투스 쪽에 무승부 내지 햄무 무승부 내지 햄무 이렇게 좀 노려볼 것 같아요.